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서방 정보당국은 북한이 과연 파병 대가로 무엇을 받았을까 촉각을 세웠는데요. 자, 전투기를 받을 거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투기 어떤 걸 받게 되고 또 이게 북한 전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먼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받을 거다. 이건 확실한 겁니까? 네, 뭐 거의 이제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2023년도 9월 달에 김정은이가 하브르스크를 방문을 해서 푸틴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리 가가린 그 SU 35하고 57 생산하는 공장이죠. 거기 이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북한에서 전투기 도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확실하게 이게 전투기가 정말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또 파병도 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전투 물자 이런 것들도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러니까 아마 거의 이제 이게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세무엘 파파로라고 하는 미인도 태평양 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작년도 12월 달에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로나드 레이건 그 도서관에서 이게 안보 관련 회의를 했거든요. 그 회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러시아에서 SU-27하고 미그-29 두 종류의 전투기를 북한에 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사람이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죠. 이게 참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공군력이 굉장히 낙후됐다, 노후됐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퍼즐에서 비어있는 거를 하나 이제 전투기로 채우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어쩌면 이게 시작일 수도 있겠다. 전투기만 받고 끝나겠느냐. 전투기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라는 그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두려운 뉴스인데 자 그러면요. 북한이 받기로 했던 전투기는 지금 그 노후된 북한의 전력을 공군력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그런 전투기인지 예. 어떤 특징 있는 기체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먼저 거론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호-27이라는 전투기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이 만든 공중전에 사실 유일무이한 기로 가진 F-15 전투기와 맞먹는 성능의 그런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F-15하고 좀 특징이 있다라면은 F-15 같은 경우 이제 외부 연료 탱크라든가 아니면 공중급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전투 행동 반경을 넓히는데 그러니까 F-15가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예, 우리 거죠? 군이 쓰고 있는 거는 이제 F-15K 슬램 이글이라는 전투기인데 이 지금 이 SU-27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요격기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전에 좀 특화된 항공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 용량이 상대적으로 F-15보다는 큰데 한 3,500km의 항속거리를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서방에 이 비행기가 나타났을 때 좀 사람들이 놀랬던 게 뭐냐면 이제 코브라 기동이라는 아주 독특한 기동을 해가지고 사실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소련이 1991년에 무너지면서 한 220여 대 정도만 생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SU-27 기본형을 성능 개량한 모델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SU-27SM, 그다음에 SU-27 SM3 뭐 그래서 한 80여 대가 추가돼가지고 현재 러시아 공군에서는 한 300대 정도가 배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개량형 8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드론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방공 작전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전투기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사실은 비교하기가 애매한데 왜냐하면 F-15K 슬레임 이글 같은 경우에는 공중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대지, 공대함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롤 전투인데 반면에 이 수호-27은 공중전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F-15K하고 성능을 비교했을 때는 F-15K가 훨씬 앞서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공군에서는 F-15K 또 성능 개량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성능 개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게 되죠. 근데 멀티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분야를 썩 잘하지 못하는 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건데요. 그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특히 이제 F-15K 같은 경우에는 공중전 성능도 기존의 F-15에 갖고 있던 그런 DNA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수호-27에 비교할 만한 상대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이
러시아가요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지난 2023년 러시아 방문 때 특히 신형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이요 최신의 전투기를 탐낸다고 해요. 야, 예. 당연히 이제 탐내겠죠. 누군들 탐 안 내겠습니까? 네. 한국가의 지도자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리 가가린 갔을 때 김정은이가 이제 특히 SU-35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그 전투기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거기 이제 관계자로부터 그 수호의 35에 대한 모든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범 비행하는 것도 다 참관을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많이 그 관심을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호의 35 같은 경우에는 만 2.35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항속 거리는 3,600km, 전투 반경은 한 1,600km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4.5세대 전투기거든요. 이제 굳이 비교를 하면 한국의 F-15K, KF-16에 이제 버금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SU-35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호의 57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호의 5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그러니까 통상 우리는 에이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탑재했기 때문에 한 400m 정도 떨어진 데서도 적 전투기를 갖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이제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게 62개, 그 중에 이제 16개는 순서대로 그냥 바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투기니까 요거는 이제 굉장히 그 5세대 전투기라고 봐야죠. 이게 이제 이것을 개발한 이유는 F-20이라고 하는 미국의 랩터라고 하는 그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SU-57을 개발한 거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SU-57이 이제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상 이제 이 SU-57의 전후 좌우에 여러 가지 대역의 주파수를 이렇게 발신을 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레이더가 부착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날아오든지 간에 그리고 그 표적이 아무리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이 정도 좋은 성능이 있다는 것은 러시아에서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지는 두고는 봐야 되겠는데 네. 이것이 이제 거기까지 안 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5세대 이상은 넘어선 거의 이제 그런 전투기다. 굉장히 네. 성능 좋은 전투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뉴스가 굉장히 두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투기 도입 소식이 시작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공급될 전투기는 어쩌면 임시 방편으로 일단 주는 거고 더 좋은 전투기, 신형 전투기 도입을 협상을 해서 성사시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요. 사실상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 10월까지 러시아의 무기 이전 해준 것만 하더라도 컨테이너 2만 개 정도 되잖아요. 이걸 이제 152매로 따지면 아마 한 930만 발 정도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도 많이 갔거든요. 뭐 화성 11형도 갔고 122mm 자주 V140mm 방사법이 엄청나게 많이 갔단 말이죠. 게다가 북한군 12,000명이 거기 가지고 지금 현재 뭐 희생된 인원만 3,500명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희생의 대가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전투기 이거 수호이 27하고 미그 29 이거 아니다. 요거는 내 그대로 받고 더 추가적인 거 내놔라.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호이 35하고 수호이 57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받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수호이 57 이 공장을 만드는 데가 통합항공기 제작사라고는 UAC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사실상 이 수호이 57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2028년까지 목표량 한 80대 정도 이렇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2배로 늘리고 있단 말이죠. 그 공장을. 그럼 왜 그렇게 늘리겠느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 수출의 목표를 두고 있는 거고 그 수출 대상국이 하나도 북한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상 북한은 2022년도 8월 달에 평양 인근에 순천 비행장이 있고 또 북창 비행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두 개의 활주로를 갖다가 한 300m씩 더 늘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2,500m 되는 활주로를 2,800m까지 늘렸거든요. 그거 왜 늘렸겠어요? 그 좋은 전투기 갖다 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늘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런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호이 27, 미그 29 이걸 넘어서 오히려 더 첨단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이제 북한의 조종사하고 정비사들이 러시아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교육을 받으면은 통상 새로운 기종이라서는 한 2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기술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그 전투기에 대한 전술 교육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2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2023년도 8월 달 부근에 갔거든요. 그러면은 올 8월 달 정도 되면 만 2년이 되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아마 북한에서 어떤 전투기가 러시아로부터 갖고 들어와서 어디에 배치될 것인지 그래서 후반기 정도면 완전히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자, 저희가 이제 전투기 기종 얘기가 좀 쑥 지나간 측면이 있어서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그 29 예. 이 전투기를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들은 지 오래된 이름 같은데요. 미국이? 과거 소련을 대표하는 이제 네. 전투기 만드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미그가 있고 그다음에 수호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전 세계 수출을 많이 한 거는 이 바로 이제 미그에서 만든 전투기들이 수출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미그 29라는 전투기는 미그에서 마지막으로 만드는 전투기로 지금 알려져 있고 1983년부터 한 1,600여 대 정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북한 포함해서 20여 개국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공군의 이제 F-16이나 KF-16에 해당되는 그런 전투기라고 할 수 있고 4세대 전투기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미그사가 잘 나갔을 때는 미그 21이 한 1만 1,000여 대 정도 해외에 이제 만들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그 29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항마가 F-16인데 F-16은 한 4,600여 대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훨씬 많아요. 예, 그래서 서방 세계 현존하는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F-16이 손꼽히는데 미그 29는 이제 그거반은 못하죠. 근데 전반적인 이제 성능은 사실 F-16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가진 전투기 가운데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전투기로 꼽힙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북한 전투기가 굉장히 노후했잖아요. 예. 거의 뭐 구실을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만약에 북한 전투 이만큼이다. 예. 미국이가 어느 정도 이제 점프가 되는 건지 퀀텀 점프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수준이.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이제 러시아 공군도 미그 29 전투기를 이제 운용 중에 있는데 사실 지금 거의 많이 안 써요. 반면에 이제 좀 재밌는 거는 현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공군이 미그 29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상대적으로 러시아보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과거에 이제 한 43대 정도를 이제 구소련 연방에서 나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과거 소련이 쓰던 미그 29를 이제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러시아보다는 잘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향후에 본격적으로 만약에 러시아의 미그 29들이 북한에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쓰고 있는 기체들의 유지 보수, 뭐 부품 교환이라든가 이런 거 측면에 사용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지금 한 10여 대 정도만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 운용할 수 있는 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제가 생각에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신형을 줄 것 같진 않고 예. 중고 제품을 받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이걸 또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수리도 하고 부품 교체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예.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북한이 이제 88년부터 이 북한 내에서 조립 생산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면 88년에 이제 조립을 했다 그러면 거의 이제 40년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전투 같은 경우에 수명이 뭐 짧으면 30년, 길면 40년 정도로 보는데 이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서 도입해오는 이 미그 29를 이용해서 현재 운용 중인 미그 29 전투기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자체적으로 좀 성능 개량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과거 이제 소련 시절에 이 미그 29를 북한에 팔 때도 당시에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있었죠. 바르샤바 조약 기구엔 좀 좋은 미그 29를 줬는데 반면에 북한에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미그 29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여온 그런 기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능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전투기를 받는 것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오래된 수건이 이뤄지는 것이 2008년하고 2010년에도 중국의 전투기 공급을 요청을 했었고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쯤에도 러시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아무래도 뭐 국제 정세가 지금하고도 많이 다르고 이유가 있었을 네, 텐데요. 아주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핵실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다고 봐야죠. 1차 핵실험은 2006년도 10월 달에, 2차 핵실험은 2009년도 5월 달에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유엔 안전보장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죠. 하나는 이제 17185고 하나는 18745인데 17185를 통해 가지고는 북한에 대해서 핵 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물자나 또는 상품이나 또는 재원이나 이런 거 주지 말아라 그런 거고 18745를 통해 가지고는 함물 검색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도 하도록 했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보면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북한이 1차 핵실험하고 2차 핵실험하고 이제 이 5차, 6차 핵실험할 때는 전부 다 유엔 안전보장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결의안에 러시아와 중국이 100%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그때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 스스로가 찬성한 것을 두고 2008년도에 와서 얘기를 하고 2010년도에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에 자기 스스로가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걸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그게 핵심일 거고요. 뭐 돈 때문에 먹을 거다. 뭐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부가적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죠. 제가 이제 모두부터 노후됐다. 북한의 네. 전투기 노후됐고 구실을 많이 못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북한이 운영하는 전투기가 무엇이고 또 어떤 수준입니까? 그래요. 북한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련이 6.25 전쟁 이후부터 6.25 전쟁 때부터 전쟁 이전부터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951년부터 56년까지 미그 15계열, 미그 17계열, 그리고 이제 뭐 요객기 일루션 10, 그리고 폭격기죠. 투플래프라고 하는 2 이런 거 해가지고 한 800여 대 줬어요. 그리고 지금 그 뭐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크게 보면은 지금 미그 15기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전투기 도구 파이팅 하는 거는 상대방 전투기 바라보면서 기총소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게 미그 15기거든요. 그게 1세대 전투기인데요. 그 1세대 전투기를 한 150대 정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그 19하고 미그 21 그 미국 19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유흥팽 대위 1983년도 한국 넘어올 때 이렇게 몰고 온 게 바로 이게 미그 19기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1996년도에 이철수 대위가 다시 또 넘어왔잖아요. 네. 그때 넘어왔을 때도 미그 19기입니다. 그래서 미그 19기나 미그 21을 우리는 2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한 300대 가까이 가지고 있고요. 미그 23 이게 한 60대 정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그 29가 한 40기 정도 있는데 그 40기 정도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몇 기 정도 되느냐 그게 10여 기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꼭 찍어서 40기 중에서 16기만 지금 이게 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지금 운용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공군기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한국 공군력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거의 뭐 게임이 안 되는 정도로 또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보죠. 실제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이게 제가 지금 2025년이죠. 2, 3년 전이었는데 2022년 같은데 북한이 전투기를 가지고 거의 100대 넘게 공중 무력 시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광경만 보면은 야, 뭐 북한 전투 나면은 전쟁 나면은 가용할 수 있는 전투기 많은 거 아닌가? 아닙니까? 예, 북한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10월 달에 네. 무력 시위한 거죠. 전투기 150대가 동원이 됐는데요. 서로 다른 비행장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 이제 한꺼번에 날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그 시간대 그 상공에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설정한 전술조치선보다 훨씬 더 북쪽에 특별감시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선은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F-15K 그다음에 F-35 이거 띄워가지고 바로 대응을 했죠. 한 30여 대가 갔는데 한번 그냥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150대를 띄웠을 때 북한은 맥시멈을 저는 띄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띄울 수 있는 전투기 중에서 반을 띄웠다라고 하면은 북한의 전투기는 지금 운용할 수 있는 거는 300대일 거고 3분의 1 정도 띄웠다고 그러면은 450대일 겁니다. 말은 이제 지금 북한이 우리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810대라고 하지만 정말 그 미그 15기부터 제1세대 전투기까지 다 합했을 때 이제 그러는 건데 그 자체가 떠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가용한 전투기는 400여 대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 생각을 하고요. 이때 당시 이렇게 150대 떴을 때 그중에 몇 대는 추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노후화돼 가지고 동류 교환 여기 이제 전투기가 있고 있으면 이거 여기서 이 부속품 빼고 또 여기서 다른 부속품 해가지고 돌려막기 예. 그걸 동류 교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실장님 고급스러운 단어 쓰시면 제가 돌려막기라고 딱. 아주 알기 쉽게 얘기를 잘해 주셨어요. 예, 근데 말씀 중에도 잠깐 나오는데 1세대 전투기 아직도 있다. 네.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은 못 띄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은.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옛날에 소련이 쓰던 전투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뭐 전투기 수명이 길어야 4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6.25 전쟁 난 지가 거의 지금 몇 년 됐죠? 70년. 그러면은 71년, 이거를 74년. 뭐 차로 치면 네. 폐차를 시키던지 뭐 고철을 녹이던지 왜 갖고 있습니까? 근데 북한은 사실은 한방을 위해서 지금 이 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시가 됐을 때 최대한 비행기를 많이 띄워서 전투기를 많이 띄워서 그만큼 우리 측에 타격을 많이 주겠다라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쓴 전투기를 폐기하게 되면 그만큼 조종사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이제 전력 유지라는 측면 봤을 때는 아, 그래도 갖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어차피 우리에 대한 남침 야욕을 지금도 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에 한 번 쓰고 정리하겠다라는 개념이 강한 것 그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자살 특공대처럼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조종사가 카미가제처럼 죽더라도 예. 띄우겠다, 한 번 예. 띄우겠다. 그래서 이제 폭탄처럼. 김정일 시대 때는 뭐 총폭탄 얘기도 뭐 나오고 조종사들이 뭐 그런 선서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이 미그 15 같이 이 정말 이 클래식한 전투기를 아직도 쓴다라는 건 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건 어때요? 저기 오래된 전투기가 저는 문득 생각나는데 우크라이나 전이 하는 빅데이터를 저희 그 전 세계에 보여줬잖아요. 예. 드론 띄우지 않았습니까? 요거 원리는 비슷하니까 오래된 전투기 뭔가 좀 이렇게 활용해서 드론처럼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중국 공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미그 29 중국에서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인기로 지금 개량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끼처럼 사용하려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실제 있는데 비행기인 것 같은데 아닌. 예, 그러니까 무인기처럼 전환해서 쓰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향후에 이제 이 러시아가 만약에 북한에 그런 무인기 관련된 기술을 주면 이런 노후 전투기들도 일회용으로 일회용으로. 일회용 무인기를 쓸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6.25 전쟁 당시 옛 소련제 미그 15는 큰 충격이었을 만큼 최신의 전투기였습니다. 자, 이 전투기가 정전 직후에 우리 쪽으로 넘어온 일이 있었는데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정전협정 2달 만인 1953년 9월 21일 당시 군용 비행장이었던 김포 비행장에 은빛의 미그 15 한 대가 착륙했는데요. 조종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북한 공군 노금석 씨. 그는 왜 전투기를 몰고 남한에 온 것일까요? 북한 공군 상위였던 노금석 씨는 평양의 순원 비행장에서 미그 15기를 타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남쪽으로 향했는데요. 남한에 착륙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3분. 공산국가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던 그가 귀순에 성공한 건데요. 귀순 직후 그는 당시 메이저리그 선수의 연봉에 달하는 거액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가 타고 온 미그 15기 때문이었는데요. 6.25 전쟁 개전 초기부터 미국은 줄곧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한반도에 등장한 적 없던 옛 소련의 최신의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그 15의 등장은 이전까지 이류 취급을 받던 옛 소련의 전투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에 충분했는데요. 미그 15는 한반도에 투입됐던 어떤 전투기보다 더 빠르고 날렵한 모습을 보이며 미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북한의 주요 군시설 폭격을 담당했던 B-29 폭격기가 미그 15기에 속절없이 욕격되기도 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미그 15의 성능에 놀란 미국은 신형 전투기였던 F-86 세이버를 긴급 투입하며 사상 최초로 제트 전투기 간의 대규모 공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미그 15의 재원과 성능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던 미국은 결국 1953년 4월 거액의 현상금을 건 물라 작전을 개시했는데요. 미그기로 귀순하는 조종사에게 5만 달러를 주고 첫 귀순자에게는 5만 달러를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그 15기를 타고 귀순한 북한 공군 노금석 씨는 보상을 받을 거란 사실을 모른 채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포상금은 그에게 돌아갔고 꿈에 그리던 어머니와 상봉한 뒤 그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노금석 씨가 타고 온 미그 15기는 귀순 직후 오키나와 미 공군 기지로 옮겨졌는데요. 미국 항공기술진들은 속도부터 제어 장치까지
전반적인 기능을 F-86 세이버와 비교하는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주목할 만했는데요. 시험에서 미그-15는 상승 속도 면에서 F-86 세이버를 앞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고도 45,000피트까지 상승하는데 미그-15가 9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 F-86 세이버는 그보다 4분 정도 더 걸리는 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강화 속도는 F-86 세이버가 우세했는데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무장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그-15는 공기 흡입구 아래 23mm와 37mm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기관포를 재장전이 쉬운 구조로 포가 배치되어 있어 회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확인됐습니다. 미 공군은 수차례 시험을 통해 미그-15의 특성을 확인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전투기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라운 기동력과 공격력으로 6.25 전쟁 전세에 영향을 미쳤던 미그-15. 긴 세월을 지나 이제는 구식 전투기로 남았지만 그 등장과 활약은 세계 전투기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파병 대가로 전투기를 받았다. 이 이슈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쭉 이제 전투기 기종부터 해서 훑어봤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받게 된다면 공군력은 어느 정도나 수준이 올라갑니까? 어떤 전투기를 얼마만큼 많이 받느냐가 이제 아무래도 핵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얘기한 것처럼 미그 29하고 수호이 27 받을 경우하고 그보다 더 성능이 좋은 수호이 35하고 57 받을 경우는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미그 29하고 수호이 27은요, 우리나라의 제4세대 전투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4세대 전투기가 F-16,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하고 폴란드에 수출한 FA-50하고 같은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 4.5세대 전투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4.5세대 전투기가 바로 KF-16, F-15K거든요.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 전투기가 한 4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가 바로 F-16K하고 KF-1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우리가 북한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수호이 35하고 57을 갖고 오게 되면 이건 좀 문제가 달라요. 수호이 35 같은 경우에는 4.5세대 전투기거든요. 수호이 57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5세대 전투기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아무리 지금 다급하다고 하더라도 북한한테 수호이 57은 안 줄 거예요. 왜요? 그게 최고 성능이기 때문에 최고 성능을 줘버리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금씩 혈맹까지 당겨줘서. 갔는데. 네, 아무리 혈맹까지 가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전투기 KF-21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120기까지 우리가 도입하도록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게 A사거든요. 그거 미국 보고 기술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안 해줬어요. 그 우리 스스로가 그 A사 레이더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KF-21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최첨단 기술은 안 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수호이 57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주지 않을 것 같고 수호이 35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수호이 35조차도 그러면은 뭐 통상 한 40대가 이렇게 비행단 기준으로 따지면 40대, 80대, 120대 줄 거냐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많아봤자 한 40대 정도. 그러면 이것도 4.5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만 해도요. 신제품이 그렇지. 나오면은 운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새롭거든요. 제가 작년에 15년 차를 몰다가 바꿨어요. 근데 너무너무 없는 기능들이 많은 거예요. 운전을 거의 새로 배우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전투기는 더 할 것 같아요. 북한에 이게 어쨌든 자기네 입장에서 최첨단 전투기가 들어온다 해도 조종사들이 뭘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게 인적 자원이 서포팅이 되는지. 그 이제 훈련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비행 시간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북한 공군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비행 시간이 뭐 15시간 혹은 20시간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좀 기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F-15K라든지 KF-16이라든지 이런 기종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170시간 이상 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궁금한 게 그 훈련량이 실제 전투기를 몰고 하는 훈련이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을 아니, 한다든지. 실제 전투기에 탑승해서 하는 시간이 북한은 뭐 15시간, 20시간밖에 안 되고 심지어는 이제 한번 영상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북한 공군 조종사들이 모형 비행기 들고 막 이렇게 여러 명이 막 하는 모습도 나왔었어요. 그것까지 합쳐서 15시간. 네, 그래서 야, 저 정도면 거의 이 조종 감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우리 공군하고 북한 공군의 이런 비행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뭐 격차가 거의 뭐 100몇 시간 이상씩 벌어지니까 이런 걸 몰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보통 항공전에서 우세를 점하려면 이제 지원하는 전력들도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 737 항공 조기경보 통제기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북한 공군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이 전투기를 적절하게 이제 배치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사실 이제 북한 공군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가 좋은 전투기가 있어도 그에 걸맞는 무장이 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 공대공 미사일도 최첨단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게 우리 공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유리함이 있고 북한 공군의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비행 시간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항공유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지금 제재받잖아요. 예. 기름이 많아요? 사실 그게 러시아가 주나요? 지금 변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했기 때문에 이 항공유 같은 거를 북한에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북한 공군 조종사들의 비행 시간도 이 항공유 제공 유무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모론이긴 한데요.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러시아가 아무리 그래도 5세대 전투기는 안 줄 거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 공급할 예정인 전투기도 사실상 까보니까 노후했다. 네. 북한 입장에서 첨단일 뿐이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노후된 기종을 준다. 이거 러시아가 사실은 북한을 배신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거든요. 떨이 하는 거죠. 떨이. 그런 어차피 그 처리하고 싶었는데 재고를 넘기는 건가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27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 이전에 생산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27 기본형이 아마 한 350대 정도 생산을 했는데 요 기본형을 플랭크 계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기본형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SU 30 이걸 한 110대, 그다음에 이제 SU 34를 한 150대, SU 35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한 110대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SU 27은 아까 우리 김대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U 27 자체도 기본형이지만 요것을 개량한 게 있어요. SM, SU 27, SM, SU 27, SM3 여기까지 개량을 했는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SU 27을 주는데 개량을 해주고 27을 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구닥다리를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재고떨이 하는 거, 뭐 못 쓰던 거 이제 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음모론이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그 29를 주는 거잖아요. 미그 29 계열은 플랭크 계열보다 작아요. 작고 성능도 없고 별로 없고 주요 부품의 어떤 내구성도 굉장히 부족하고 유지비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24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건 7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이 붕괴되고 난 뒤에 미국이 만드는 이 미그 29기 공장이 폐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70대 정도만 운용이 되고 나머지는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방치돼서 녹슬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날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수 27하고 미그 29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정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재고떨이도 하고 그걸 버리고 대신에 좋은 전투기를 자기네들은 가지고 아주 성능 낮은 것은 북한한테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죠. 자, 우리가 지금은 남북의 공군 전력을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그 6.25 전쟁 발발 때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당연히 뭐 그 전투기도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KF-21 초음속 전투기를 직접 개발을 해서 전력화를 앞두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굉장히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하고 공군기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군기하고 양적으로 비교하면 딱 2배 차이가 나요. 한국은 한 400기, 북한은 한 800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1세대 전투기까지 포함해서 4세대 전투기까지 합해가지고 이제 한 800기가 되는 거고요. 한국은 주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5세대, 그것이 이제 한 200기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우리의 주 전투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게임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게임이 안 될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한일 간의 연합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지 프리덤 쉴드 이렇게 훈련을 하면 양국의 전투력을 이렇게 집어넣고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군기 같으면 시뮬레이션 돌려서 얼마 없으면 모두 다 사라져 버려요. 그 사라지는 이유가 아까 우리 김대영 의원이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전투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기경 무기도 가지고 있죠. 공중거위기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찰기도 가지고 있죠. 수많은 다른 이 전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투기만 가지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공군력 전체를 보면 훨씬 더 차이가 많은 것이 지금 현재 남북한의 공군력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투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장에서도 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지금 KF-21은 미사일 같은 핵심 무장을 우리가 국산화하기로 하고 이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무장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국산화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세요? 일단 그동안은 사실 우리나라가 전투기 무장을 국산화를 해도 이걸 달려 그러면 이 전투기를 만든 나라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또 그런 절차가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체계 통합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 또 막대한 돈을 외국 제작사한테 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KF-21 이 국산 전투기를 만들면서 이제는 우리가 만든 국산 항공 무장을 마음대로 달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알려진 KF-21에 장착하는 국산 항공 무장으로 이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형 타우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거리가 한 800km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이 타우러스보다 좀 저렴하면서 성능은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밖에 이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차 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단거리 공대공 국산 미사일을 만드는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KF-21에 독일산 이제 AIM-2000이라는 무장을 장착을 하지만 향후에는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북한도 북한이 주적이지만 주변국도 사실 이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모 이제 킬러라고 알려진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11월 28일에 방추위 통해서 이제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이 이제 심의 의결됐는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35년까지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거리가 한 300km에 달하고요. 그다음에 마하 2.5로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에 이 스텔스 적게 잡히는 이 스텔스 형상 설계도 도용이 돼가지고 이제 주변국의 위협에서 우리를 만약에 주변국이 위협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향후 KF-21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가는데 가만히 있을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북한이 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받았고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도 급하죠. 급한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체 이제 우리 한국처럼 자체 전투기 개발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아까 김정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건 기술의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가 미사일 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전투기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급한 것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29, 수호이 27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호이 35 이거 이제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도입을 하더라도 한국 공군하고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면 우선 무인기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은 2014년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삼척, 파주, 병영도 이런 데서 북한의 무인기 발견되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방현 1, 2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방현 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미그 29 뭐 조립하고 하던데 그런 공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온 무인기들 이름이 이제 그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 320대 정도 운용이 되어 왔었는데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9월 달에 김정은이가 하바롭스크 갔을 때 푸틴이 김정은한테 여러 가지 선물 줬는데 그중에 선물 하나가 자폭형 드론을 포함해가지고 드론 5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가지고 북한이 드디어 이제 작년도에는 이 자폭형 드론을 작년 8월 달에 공개를 했죠. 하나는 그 십자형 닮은 건데 그것은 이제 러시아 드론을 좀 닮았고 하나는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제하고 좀 비슷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자체 개발은 안 되는 거니까 결국 러시아로부터 도입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무인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뭐
북한에 비해서 우수한 공군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고 중동전도 보면은 더 국방력이 강한 나라를 그렇지 않은 곳이 더 이렇게 밀고 가기도 하고 이런 거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력 강화 측면에서. 아까 이제 김현수 실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향후에 이제 사실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SU 수호 27이나 미그 29를 준다고 해서 뭐 우리 공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드론이에요. 사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드론 기술이 뭐 앞서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전 세계 공군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대드론 작전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란이 또 보복 공격으로 대규모 무인기와 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섞어 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공습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공군도 물론 이제 전투기 전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전투기를 이용한 이 중형 혹은 대형 드론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요격을 할 거냐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제 그런 탐지 자산들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로는 뭐 우리 군의 이제 전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병력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는 사실 유인 전투기도 운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를 이용하면서도 또 무인 전투기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유무인 복합 전력을 확충하는 것도 우리 공군의 이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받게 될 가능성 그리고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가고요. KFN TV는 KT 지니 TV에서 채널 번호 10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